수업 사례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첫째, 연구의 필요성, 둘째, 목적, 셋째, 색채 수업 사례, 넷째, 연구 결과, 다섯 번째로 결론 및 제안을 끝으로 마치겠습니다. 자, 우선 연구의 필요성에서 색채와 심리학의 관계를 한번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할 텐데요. 자, 색채는 빛의 반사에 의한 눈의 색 자극이며 물리적 자극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빛에 의한 색은 단순히 눈으로 보이는 색으로만 그치지 않고 인간의 무의식에도 영향을 미쳐서 심리와 감정, 정서에도 영향을 줍니다. 따라서 색채학과 관련된 학문 중에서 물리학과 생리학뿐만 아니라 심리학, 그리고 사회학, 또 미학에도 전체적으로 색채 연구 분야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자, 본 연구에서는 심리학적으로 인간에게 어떤 심리적 반응을 일으키는가, 그리고 미학적 접근으로 색이 가지고 있는 고유 미적 범주를 중점적으로 다루고자 하였습니다. 이를 모두 포함한 것은 색채 치료, 즉 컬러 테라피였습니다. 색채 치료는 색의 에너지와 심리적 효과를 이용하여 스트레스를 완화하고 정서를 안정을 시키는 치료 기법으로 결론적으로는 삶의 활력을 도와주는 치료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왜 이런 중학교 시기에 학생들에게 색과 심리학을 연계한 수업을 기획하게 되었는지 말씀을 드리자면은 중학생이라는 시기는 불완전한 심리 상태, 즉 질풍노도의 시기라고 하죠. 또한 추상적 사고가 급격하게 팽창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래 집단과 더욱 많은 교류를 하면서 정체성을 형성해 나가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개성 표현 욕구가 누구보다도 강하지만 한편으로는 자기 자신을 직접적으로 드러내거나 감정을 그대로 표현하는 것에 두려움을 느끼기도 합니다. 따라서 색이라는 표현으로 첫째, 감정을 해소시키고자 수업을 기획하였습니다. 이를 통해서 수많은 언어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복잡한 감정을 잘 표현하지 못하는 학생들에게 자신의 내면의 감정을 풍부하게 표현하도록 유도하도록 했습니다. 두 번째로 또래 집단과의 상호 교류 속에서 더욱 다채롭게 소통하여 서로의 감정을 공감한다면 타인의 생각을 폭넓게 받아들일 수 있는 자세가 길러짐과 동시에 개성 표현 욕구도 충족시킬 수 있다는 생각에 이러한 색채 관련 수업을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연구의 목적은 색채학과 심리를 적용한 수업 프로그램 개발입니다. 이를 통해서 두 가지 효과를 기대했는데요. 첫 번째로는 개성, 즉 자아 표현, 두 번째로는 심리 치유입니다. 개성 표현은 색채 현상의 이해를 통한 접근으로 자신에게 맞는 색을 선택함으로써 충족시키고자 하였고요. 심리 치유는 자신의 감정을 자유롭게 발산하고 삶의 여유를 느끼도록 수업을 기획하였습니다. 색채 수업 사례 세 가지 중학교 사례를 발표하겠습니다. 첫 번째 A 중학교는 나를 바라보며 프로젝트입니다. 순서로는 첫째, 일상 속 감정을 의미하는 색 이름 짓기. 둘째, 자신의 감정과 삶의 철학을 컬러 스토리로 풀어나가기. 셋째, 표현 기법과 재료를 활용하여 추상적으로 표현하기입니다. 프로젝트는 총 5단계로 진행이 되었는데요. 첫 번째 주제 탐색 부분에서 중3 학생들이 진학과 진로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고민을 하고 있을 텐데요. 그래서 자기 삶의 가치나 또한 자기 삶의 과정에 대해서 탐색하고 이를 표현활동의 주제로 찾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자기 이해를 바탕으로 컬러 테라피를 경험하고 현대 미술의 재료와 기법, 확장을 이해하는 수업으로 진행하였습니다.
학생 작품을 보시면 일상 속 감정을 모자이크, 불감 불기, 그리고 물감 찍기 기법을 활용하도록 하였고요. 과거를 보라색, 현재를 주황색으로 표현하여서 나름의 색상을, 감정을 담아서 표현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책, 책 이름 붙이기 활동에서 축 처진 곰팡이색, 그리고 퐁퐁거리는 비누색, 외로운 밤하늘색 표현이 참 재미있는데요. 이런 감정을 담아서 역시 모자이크 기법을 활용했습니다. 이 친구는 손으로 찢는 활동을 통해서 복잡한 마음과 이를 해소하는 의미로 기법을 활용하였습니다. 두 번째 학교는 B중학교입니다. B중학교는 내면의 감정을 회화로 표현하기 주제로 진행하였습니다. 수업의 순서는 첫 번째, 나를 소개하는 색채, 둘째, 관찰 일기를 기록하고, 이때 기록할 때는 조형 요소, 감정, 색 세 가지를 포함해서 일기를 기록하도록 하였고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관찰 일기를 조형 요소나 원리로 추상적으로 표현하기로 마무리를 하였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중2학년 학생이다 보니까 이 친구들이 조형 요소와 원리를 잘 모르는 상태였습니다. 조형 요소 원리를 먼저 탐색하고 관련 미술 언어를 익히면서 기초 지식을 쌓도록 하였고요. 그리고 이를 표현하기 위해서 나를 색으로 표현해보고 내면의 감정을 살펴보도록 하였습니다. 이를 적용해서 자신의 일상생활에 들어있는 이제 일상의 사물이나 풍경들을 관찰 내용으로, 관찰 일기로 기록을 하도록 하였는데요. 이 과정을 통해서 일상에 깃든 미술 언어를 느끼고 감정을 표현해 보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추상적으로 표현하기로 마무리를 하였습니다. 나를 소개하는 색채에서는 나에 대한 키워드를 찾아 적도록 하였고, 이를 색으로 표현한 후에 문장으로 정리를 하여서 색 이름 붙이는 활동을 하였습니다. 끝에 색으로 붙이다 보니까 조금 덜 부담스럽게 느꼈던 것 같습니다. 관찰일기는 총 4칸으로 주어지는데요. 시간을 설정을 4단계로 하거나 어떤 사건이나 행동이 일어났을 시간대를 4단계로 나누어서 정하고, 앞에서 배운 모든 조형 요소 그리고 원리, 이렇게 예시를 들어놨는데 더욱 많은 예시가 있다는 것을 설명을 하고, 이 언어들을 활용해서 관찰했을 당시에 자기가 관찰한 풍경이나 사물에 대한 내용을 적고 색과 감정을 적습니다. 그리고 관찰했던 내용들이 생각 안 날 수도 있어서 일주일 동안의 기간을 주고 그 기간 동안 일어났던 일들에 대해서 적도록 했습니다. 앞에 적은 관찰 일기를 순서대로 도화지에 옮겨서 추상화를 그리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친구는 수학 문제를 푸는 당시의 상황을 4단계로 표현을 했는데요. 어려운 문제를 사방이 새까맣고 혼란스러운 딱딱한 장면, 문제를 해결해서 온화한 배경으로 변하는 장면, 잘 안 풀리는 문제를 마주쳤을 때는 미호처럼 혼란스럽다, 이런 장면으로 표현했고, 마지막으로 다 맞추었을 때는 뿌듯하고 행복한 느낌을 담아서 색으로 풀어내도록 하였습니다. 이 학생은 역시 새벽 2시부터 이제 자기 전에 시간대를 4단계로 나누어서 표현했는데요. 길쭉한 민트색 치약과 피곤한 마음, 네모난 침대 등 조형 요소와 원리를 활용해서 미리 적어놓은 언어들을 추상적으로 표현하다 보니까 조금 더 추상화에 잘 접근했던 것 같습니다. 세 번째 C중학교는 나의 감정을 전달하는 이모티콘 수업입니다. 순서로는 첫 번째, 나의 감정을 나타내는 색 표현하기. 둘째, 나를 상징하는 캐릭터 디자인. 셋째, 색채와 감정을 연계한 이모티콘 표현하기입니다. 수업의 순서는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요. 자신의 감정을 색과 연결하는 과정에서 자기 주변 환경을 둘러보면서
평소에 스쳐 지나갈 수 있는 평범한 생활 환경을 관찰하고 그 속에서 자신의 감정을 닮은 색을 찾아서 표현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색으로 감정을 표현하고 이모티콘을 제작해서 자신의 감정을 다른 사람과 공유하면서 긍정적인 심리 변화를 목표로 진행하였습니다. 이 친구는 지치는 감정에 활력을 주는 노란색을 찾아서 사물을 모아놓고 사진을 찍어서 표현을 했는데요. 이러한 색에 활기를 줄 수 있는 노란색, 마음을 말해주는 색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또한 이를 활용하여 이모티콘을 제작하고 활기찬, 행복, 화남, 짜증 등의 감정을 전달하는 시마리 이모티콘을 디자인 활동으로 마무리하였습니다. 이 학생은 현재 불안하고 답답한 감정을 울색이라는 색깔 이름을 지었고요. 그리고 부끄러움과 기쁨, 감정을 전달하는 달냥이 이모티콘을 제작하였습니다. 연구 결과는 설문조사의 결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설문조사의 질문을 보시면 감정을 색으로 표현해 보면서 어떤 마음의 변화가 있었나요? 라는 질문으로 답변을 받았는데요. 신기하게도 공동 1위가 마음의 안정이었습니다. 세 학교 모두 가장 높은 문항 반응 수를 보였습니다. 자, 2위는 집중력 향상 부분이었습니다. AB 중학교는 두 번째로 높은 순위였고요. C 중학교는 세 번째로 높은 순위였습니다. 3위는 여유로워진다, 너그러워진다 라는 반응이었는데 각각 17.2%, 20.6%, C 중학교는 23.5%로 반응이 있었습니다. 자, 설문조사 중에서 느낀 점과 재미있었던 점을 모아봤는데요. 각 학교의 느낀 점을 살펴보면 나만의 색으로 나 자신을 표현하는 활동이 기억에 남는다. 색채 배우고 나아가서 색채를 통해서 자신을 되돌아볼 수 있어서 좋았다라는 부분에서 개성 표현이라는 부분이 어느 정도 달성이 되었음을 느꼈습니다. 또한 어린 시절을 다시 보듬어준 학생이 된 스스로가 위로의 느낌을 받아서 심리 치유의 효과도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어떤 학생은 그림을 잘 못 그려서 걱정이 됐는데 이번 활동은 걱정할 필요가 없었다고 했고 요즘 수업들은 나에 대해 이야기의 수업이 없는데 나는 어떤 사람이고 어떤 색일까를 고민해 보아서 좋았다고 답변했고요. 자, 어렵지 않고 재미있는 수업이었다. 다양한 의견을 들어보니 신기했다. 자신의 기분을 색으로 표현하고 자신만의 언어를 만드는 과정이 새로웠다는 것에 대해서 소통 그리고 다른 친구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공감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자, 결론적으로는요. 특히 자신의 일상에서 감정을 표현해 보면서 에너지와 치료적 효과를 체감해 볼 수 있는지 확인을 해보고자 했는데 심리치유 효과를 통해서 확인이 되었습니다. 색채 수업을 통해서 마음의 치유를 경험하고 그리고 자유롭게 색으로 발산해보며 나타나는 심리적 변화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는 표현적인 색을 찾아보고 이를 활용하여 추상적 개념들과 사고들을 시각화하는 수업을 통해서 개성 표현 효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학생들은 자신에게 맞는 색을 선택할 수 있었고 그 색으로 개성을 표현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언으로는 첫 번째로 수행평가를 진행하다 보니까 치유적 효과가 좀 미흡하지 않았나 싶었고요. 두 번째로는 색을 활용한 만들기 활동이 추가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세 번째로는 원격 수업과 병행하여서 협동 작품이 어려웠다는 점이 아쉬웠습니다. 다음 활동에는 색을 활용한 협동 활동을 넣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좀 이걸 녹화를 하니까 굉장히 목소리가 되게 많이 차분해지네요. 어떻게 녹화하느냐에 따라 또 다른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중학교는 저희가 이제 색채학을 기반으로 해서 연구를 이렇게 3개 학교에서 공통적 주제로 연구를 하셨어요. 근데 일부러 그런 건 아니고 원래 교육과정 그렇게 짜 놓으신 상태에서 공교롭게 이제 3 분이 같은 주제여서 연구를 하시고 이런 결과까지 어떤 연구 결과까지 도출을 하셨는데 앞으로 학생들이 이렇게 심리적인 불안감이나 정서 불안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미술 수업에서 이런 심리 치료적인 효과를 드러내는 수업들이 많이 필요하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좋은 연구라고 생각하고요. 어 더 뭐 연구를 하시겠죠? 감사드립니다. 저희 팀이 죄송해요. 2 개의 연구 발표가 있어서요. 빨리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연구는 고등학교 자유과정 연구 사례 발표입니다. 유나 쌤.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배움팀의 2021 고등학교 학교 자율 과정 사례 연구를 맡게 된 발표자 효양고등학교 송유나입니다. 선생님들 이제 고등학교에 근무하시는 선생님들 학교에서 학교 자율 과정을 운영 중에 계시는지 또는 내년이나 그 이후에 운영하실 예정이신지 참 궁금한데요. 네, 선생님들께서 근무하시는 학교 교육 공동체의 특성과 요구가 각기 다를 테지만 한번 이제 3 가지로 구분을 해 봤어요. 먼저 이제 첫 번째는 이 컬러풀 그룹이고 두 번째는 그레이 그룹, 세 번째는 세피아 그룹으로 나눠 봤는데 이 컬러풀 그룹에 속해 있는 교육 공동체의 이제 특징이라면 선생님의 경우에는 이제 자신의 교육 철학과 맞물려 있는 지점이 있어서 '이건 분명 교육적이다. 그래서 한번 해 볼 만하다.'라는 생각을 가진 선생님이 계실 것이고 또는 실질적인 진로 진학에 관심이 있는 선생님이라면 '이거 대학에서 좀 먹히겠는데? 분명히 좀 차별점이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선생님이 계실 것입니다. 또한 학생 같은 경우에도 '이거 차별적인 생기부 기록이 되겠는데?' 라는 기대감이 있을 거고요. 이에 비해서 이제 회색 그룹에 속해 있는 선생님이나 학생, 대다수의 선생님들이 이 범주에 속해 있을 것이라고 예측이 되는데 도대체 이거 왜 해야 하는 걸까? 좀 긴가민가한 겁니다. 뭐 좋은 것 같기는 한데 뭐 기존의 교육 활동이랑 무슨 차이가 있는 건지 이런 것에 대한 좀 모호한 지점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제 세피아 그룹인데 인제 격렬한 거부 반응을 보이시는 선생님과 학생들이 있죠. 이런 경우에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학기 말에 많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가뜩이나 바쁜데 새로운 일에 대한 부담감이 있을 것이고 학생과 같은 경우에는 뭐 적극적인 학생도 거부감을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협동 활동을 할 경우에 무임승차 '너무 지겹다. 이것도 내가 다 해야 되나?' 이런 경우가 있을 것이고 또 이제 무기력한 학생 경우에는 '아 이제 눈치 안 보고 좀 잘 쉬려고 했는데 또 뭐를 시키네. 참 힘들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견 차이가 있는 교육 공동체 많이 있을 텐데 '일단 시작해 보자.' 이렇게 다짐한 학교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저희 배움팀은 '도대체 왜 학교 자율 과정인가?' 여기서 의문점이 있었고 이것을 원포인트로 선생님들과 나누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왜 뭐가 다르길래 효과가 무엇인지 그래서 우리의 연구 방향을 이와 같이 좀 정해 봤고요. 그래서 좀 의미 찾기를 좀 해 보고 싶은데 우리 2015 개정 교육과정은 아시다시피 학생 중심 교육과정입니다. 자기 주도성, 삶과 연계하는 그런 활동이고 개별 성장과 진로 설계가 중심이죠. 그래서 '우리 아이들을 미래 역량을 함양을 시키자.' 그래서 정말 '제대로 된 인간으로 함양하자.' 이런 교육 목적을 가지고 있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일환으로 교육 과정을 분권화하고 자율화해야 한다. 이렇게 의견이 모여졌고 이에 대한 실제적인 방안으로 나온 것이 학교 자율 과정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키우고 싶은
아이들의 미래 모습이 어떤 건지 좀 짚어봐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요. 이것은 이제 글로벌 기업에서 추구하는 인재상인데 좀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것은 실무적인 역량은 당연한 것이고 인간애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에 대한 관심, 인류에 대한 관심, 이런 따뜻한 심정을 가진 그런 인재상을 필요로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제 물론 이렇게 도처에 깔려 있는 우리 다양한 삶의 문제들이 정말 우발적으로 일어나고 있죠. 그래서 뭐 이 왼쪽에 있는 학생 같은 경우 뭐 '내 알 바 아니야. 나만 열심히 하면 되고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이런 친구들이 있는 반면에 또 오른쪽과 같이 함께 문제를 해결해 보자. 우리는 오른쪽과 같은 아이들을 정말 절실히 필요하고 이 사회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오징어 게임에서 이런 문제를 정말 잘 다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이거 왜 해야 되는 걸까요? 굳이 학교 자율과정을 왜 해야 되는지. 물론 사라질 수도 있지만 분명히 시사하는 바는 있다고 생각을 해서 한번 좀 구분을 해 봤는데 우리 기존의 융합 수업 좀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 차이점이 무엇인가 좀 생각을 해 보니까 먼저 기존의 융합 수업 먼저 융합이 이루어져요. 예를 들어서 우리 미술과 수학, 과학 이렇게. 선생님들이 모여서 먼저 융합을 이루고 나서 그 공통된 주제를 또 선정을 하시죠. 그 아이들이 따라오는 거라면 이 수업 유연화에 따른 학교 자율과정에는 아이들이 자기의 삶과 관련된 주제를 먼저 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필요한 지식들이 있죠. 그 지식들을 후에 융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과 융합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이 주체가 제대로 된 학생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학교 자율과정의 핵심 요소는 딱 이렇게 저 두 가지로 적어 봤는데 교사보다는 학생 중심이다. 그리고 분절적인 활동이 아니라 제대로 된 융합적인 활동이다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그 배움팀에서 이렇게 이론적 배경을 정리해 봤는데 좀 시간상의 문제로 자세한 설명을 좀 넘어가겠습니다. 이렇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는 이제 구체적으로 학교 자율과정 운영 사례를 이렇게 담아 봤는데 A 고등학교, 그다음에 H 고등학교, G 고등학교로 이제 구분이 돼 있어요. A 고등학교와 G 고등학교는 학생들의 실질적인 진로와 연계를 해서 이런 프로젝트로 진행을 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H 고등학교는 인간, 환경, 미래 등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학생 주도형 융합 프로젝트가 진행이 됐습니다. 네, 특정 시기에 지속적인 활동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구체적인 거는 사례집을 통해서 좀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상으로 제가 자세하게 설명하기 좀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자, A 고등학교는 말씀드렸다시피 진로와 그런 자율과정을 연계해서 활동을 하셨는데 기존의 학교 특색 사업인 나선형 진로 프로그램이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것을 결합을 하신 거고 학년이 올라갈수록 심화된 프로그램을 운영하신 점이 인상 깊었어요. 그래서 학생들이 직접 자기의 진로를 다방면으로 이렇게 탐색을 하는 거예요. 탐색하고 또 독서랑도 연계를 해 가지고 토론 활동을 하더라고요. 예. 그중에서 그리고 이제 더 나아가서 이런 창작물로까지도 제작을 해 보고 또 이제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심화탐구 보고서였는데 자기 진로에서 찾아볼 수 있는 사회적인 문제를 탐구하는 부분이 인상 깊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패션 디자이너가 이제 진로인 학생이 문제를 찾아보는 거예요. "버려지는 의류가 정말 많다. 이것은 환경 문제를 유발한다. 왜 이런 문제가 유발이 되는가?" 사회 문화적으로 패스트 패션 문화가 야기되고 있다. 그래서 이 현상을 탐구를 하고 또 비판을 해 보고 그리고 실질적인 해결 방안을 제안을 해 보고 이런 점이 굉장히 인상 깊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H 고등학교. 제가 근무하고 있는 학교인데 어 저희는 대주제가 이제 크게 정해져 있었어요. 학년별로 환경, 그다음에 2 학년은 사회, 3 학년은 미래라는 주제가 정해져 있었고 중주제는 학급별로 다시 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소주제는 소그룹을 조직을 해서 자신과 연관된 주제를 스스로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활동을 거쳐 가지고 결과물이 나오는데 1학기 때는 좀 코로나 상황으로 좀 일괄적으로 진행이 됐지만 PPT, 인포그래픽, 모형, 드라마, 뉴스, 연극, 퍼포먼스, 미술 조형물 다양한 형태로 나오는 것을 저희가 기대하고 있고요. 이런 모든 일련의 과정들은 계속 순환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의 자랑이라고 할 수 있는 저희는 조금 뭐랄까 그 민주적인 합의 과정이 좀 잘 돼 있는 학교여서 이렇게 교사 대표, 학생 대표가 이렇게 모여 가지고 융합 추진단이 무려 지금까지 10차까지 협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역동적으로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바꿔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채팅방에 링크를 걸어 놨어요. 학생의 결과물인데 참고하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그다음에 G고등학교인데요. 여기는 이제 예술고다 보니까 아이들의 전공이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그중에서 이렇게 만화 창작가와 미술가의 사례를 소개해 주셨는데요. 이제 만화 창작가의 아이들, 이제 꿈을 가지고 있지만 아무래도 좀 모호하잖아요. 그것을 어떻게 하면 실질적으로 눈으로 보이는 비전으로 제시할 것인가. 그런 것들을 아이들에게 좀 제시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진로 탐색의 구체적인 그런 시간을 주셨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내가 실제로 나의 삶에서 이루기 위해서 어떤 과정을 거쳐야 되는지 로드맵으로 이렇게 표현해 보는 그런 활동을 하셨습니다. 그다음에 미술가는 공공미술과 자기 전공을 융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사는 마을의 개선점을 직접 찾아보는 거죠. 예를 들면 상동호수공원의 개선점을 자기가 직접 찾아보고 그러고 보니까 킥고잉 거치대, 주차장 이런 것들을 직접 좀 디자인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앱 디자인도 좀 개발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결과물을 직접 만든 점이 매우 인상 깊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선생님들이다 보니까 이 결과가 어떻게 나오나 이제 평가와 기록이 어떻게 되는지 가장 궁금하실 것 같은데 지금 이거 되게 시행착오 겪고 있는 교육 과정이잖아요. 그래서 결과가 별로 없더라고요. 저희 학교의 사례인데 재구성된 거니까 참고만 하시고요. 지금 이렇게 보시면 알겠지만 아이들이 직접 주제를 선택한 거예요. 메타버스 어쩌고저쩌고. 그리고 그 후에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보니까 이러이러한 교과 지식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선택을 한 거죠. 아이들이 주체가 돼서 융합을 한 겁니다. 그리고 자기들의 이렇게 역량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교는 지금 이 대학에서 이것을 분명히 눈여겨볼 것이라고 그리고 차별적으로 볼 것이라고 좀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정리를 좀 해봤는데요. 결국은 이 학교 자율과정이 사라질 수도 있지만 이렇게 학습자 중심의 이런 활동들은 다른 얼굴로 계속해서 변모해 나갈 것 같아요. 그래서 좌충우돌하더라도 끊임없이 계속해서 그런 삶의 문제들을 다루고 그리고 또 시행착오를 겪고 그리고 또다시 또 부딪혀보고 이런 활동들이 너무나 중요한 시대적인 부름이 있다. 그래서 그렇기 위해서는 이 우리의 교육 공동체가 또 진정으로 좀 소통을 하고 합의를 보는 그런 과정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저희가 되게 잘 안 되잖아요. 이 과정이 정말 필요하다. 목적과 방향성을 바로잡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 설문조사 결과도 이제 저희가 좀 실어놨으니까 선생님들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를 들어서 우리 학교 같은 경우에는 그런 융합 추진단 외에도 내년에는 대토론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 자치입니다. 이제 선생님들, 교사, 그리고 또 학생이 스스로 움직이는 그런 자율권을 가지고 역동적인 교육 과정을 운영해야 함을 시사하고 있고, 그리고 학생의 삶과 실질적인 그 터전의 문제들을 다뤄서 정말 이게 역동적으로 변하는 이런 문제들을 직접 부딪혀서 해결하는 그런 역량을 길러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들이 내린 결론이고요. 선생님들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빗방울들이 참 우발적으로 내려가지고 빗소리를 만들잖아요. 우리 교육 공동체도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긍정적인 시야를 가졌으면 좋겠어요. 저희는 아무래도 또 예술을 하는 선생님들이다 보니까 또 이렇게 미래 사회에 대한 긍정적인 따뜻한 시선으로 우리 아이들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나가야 될지 그런 것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역동적인 교육 과정을 열어주면 아이들이 정말 크게 성장해서 정말 아름다운 그런 세상이 열릴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네,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